무려 100%가 레전드라고 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가 확실하다, 요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손흥민이 레전드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레전드의 기준이 뭐지? 생각해보면 앙리, 제라드, 말디니 이런 선수들은 각 클럽의 레전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파브레가스와 베일이 아스날과 레알의 레전드다? 요거는 의견이 좀 갈려. 대체 그 기준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사, 칼럼, 토론들을 살펴보면서 총 9가지 기준을 도출해봤어요. 그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레전드로 불릴만 한지 따져보자고요. 긴 커리어. 자, 레전드의 첫 번째 기준은 뭐니뭐니 해도 그 클럽에서 얼마나 오래 뛰었느냐죠. 토티, 긱스, 푸열 같은 선수들을 보면 선수 생활 전체를 한 클럽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메시, 라모스, 제라드 같은 선수들은 말년에 이적을 하긴 했지만 전성기를 통째로 한 클럽에서 보냈죠. 자, 근데 그 클럽의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오래 뛰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앙리, 마라도나, 호나우지뉴 같은 선수들은 레전드가 된 그 클럽에서 전체 선수 생활 중 40%도 안 뛰었어요. 그 기간 동안 임팩트가 너무 커서 레전드가 된 케이스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클럽에서 오래 뛰면 뛸수록 레전드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전체 선수 생활 중에 토트넘에서 몇 %나 뛰었을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67%. 그러니까 프로 통산 총 15시즌 중에 10시즌을 토트넘에서 뛰었어요. 이 정도면 레전드가 될 자격은 충분하죠. 월드 클래스. 자, 당연히 그 선수 개인의 실력이 좋아야 레전드가 되겠죠. 아무리 한 클럽에 오래 머물렀어도 경기에 많이 못 나간다거나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러면 레전드로 불리기가 조금 힘들죠. 자,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었을까요? 그 선수의 실력 자체만 놓고 판단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록을 살펴보자고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16위, 그리고 역대 도움은 17입니다. 손흥민 선수 바로 위에 이름들을 보면 반페르시, 셰링엄, 오웬, 그리고 그 밑에 선수들을 보면 아넬카, 요크, 제라드, 마네, 긱스, 당시에 월드 클래스였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월클로 봐도 손색이 없지 않나. 더군다나 토트넘처럼 리그 우승권에서 조금 멀었던 팀에서 이 정도 스탯을 쌓았다? 이거는 강팀에서 스탯 쌓은 선수들보다 선수 개인의 기량이 더 좋다는 거예요. 축구는 동료 빨이 엄청 크다고. 이 정도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레전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토트넘 레전드는 확실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꾸준한 활약. 자, 레전드가 되려면 높은 수준의 활약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포그바, 알리 이런 선수들은 센세이셔널한 기간이 있었긴 했지만 그게 너무 짧았어요. 반면에 스콜스, 램파드, 사비 이런 선수들은 아주 꾸준했다고요.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어떨까요? 꾸준히 활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8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그 전에 단 6명만 달성했던 기록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더군다나 전문 공격수도 아니고 팀의 전담 페널티킥 키커도 아니에요. 물론 요번 시즌에는 조금 부진했죠. 하지만 그동안 꾸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스토리. 자, 보통 레전드들은 구단과 관련된 스토리가 탄탄합니다. 예를 들면 메시의 바르셀로나 유스 계약을 식당에 냅킨에다가 했다든가, 메시의 성장 호르몬 치료비를 바르셀로나가 대줘서 메시가 거기에 보답을 했다, 요런 느낌의 스토리들. 근데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과 관련된 스토리가 좋아요. 일단 토트넘 첫 시즌에 적응에 실패하고 독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그때 포체티노 감독이 한국말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팀에 남았죠. 그 다음에 주전이 되고 팀의 핵심이 됐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군면제 확정도 안 됐는데 토트넘이 재계약 제안을 했어요. 손 선수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죠. 아마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보답을 했죠. 챔스 결승 올라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했고 결국 주장으로서 트로피도 들어올렸어요. 이보다 완벽한 스토리가 있을까요? 영향력. 맨유에서 뛰었던 게리 네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전드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뛰었고 실력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주변 선수들과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냐, 그게 레전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일단 토트넘 동료들에게 꽤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부주장 메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위대한 선수가 하는 말이니까요. 이미 입증이 끝났죠.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0골을 넘게 넣었잖아요. 하긴 제가 지금 토트넘 선수여도 소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스쿼드에서 발롱도르 11위 이상 해본 선수 있냐고.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팬들에게도 큰 영향과 영감을 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예가 뭐냐,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몸에 타투로 새긴 영국 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팬은 유로파 우승한 날 자기 딸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 딸 이름을 안젤라 메디슨 흥민 이렇게 지었대요. 리더십. 자, 리더십도 레전드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요소죠. 로이킴, 푸열, 제라드 이런 선수들은
실력도 뛰어나지만 리더로서의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더 레전드 대우 받는 것도 있다고. 그런 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주장을 하면서 리더로서의 캐릭터가 많이 부각됐어요. 메디슨이 주장 손흥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이킹 같은 스타일의 주장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막 거칠고 빡센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목소리가 크대요. 그리고 뭔가 자꾸 해보려고 애쓰는 스타일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긍정적이고 동료들을 북돋는 리더 스타일인 거죠. 물론 이번 시즌 토트넘의 리그 성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착한 리더십이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근데 포스탁 감독이 단호히 반박했죠.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리더십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손 선수는 감독과 동료들한테 리더로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다 보니까 요 완장을 달고 유로파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모든 축하 행사에서 정중앙에 있었어요. 이거는 만천하에 내가 토트넘의 주장이다, 리더다, 요거를 각인시킨 거예요. 또 주장이다 보니까 리그 최종전 끝나고 토트넘의 레전드들이 박수를 쳐줄 때 트로피를 들고 입장했죠. 그거 굉장히 상징적이었어. 마치 토트넘 레전드들이 너도 이제 레전드야 이렇게 환영해주는 느낌. 기억에 남는 순간. 자, 어떤 사람들은 레전드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보다 기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텝보다는 팬들의 기억에 팍 남는 인상적인 순간이 있어야 비로소 레전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라드가 이스탄불의 기적 때 넣었던 그 추격골, 그리고 아구에로가 맨시티를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극장골. 그런 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미 충분한 순간을 남긴 것 같아요. 푸스카스상 받은 벌리전 70m 드리블 골 있죠. 또 득점왕을 확정하는 노리치전 가마차기 골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8-19 챔스 8강에서 맨시티 상대로 멀티골 박았잖아요. 그거는 진짜 토트넘의 챔스 결승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나온 장면이라 팬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트로피. 자, 레전드가 되려면 트로피를 반드시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의견이 좀 갈려요. 뉴캐슬의 앨런 슈어러, 도르트문트의 마르코 로이스, 이런 선수들은 리그, 유로파, 챔스 같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음에도 그 클럽의 레전드예요. 하지만 꾸준한 활약을 펼쳐온 선수가 트로피까지 든다? 그러면 아무래도 레전드에 가까워지겠죠. 그런 면에서 요번에 토트넘이 유로파를 든 거는 손흥민 선수한테 의미가 너무 컸다. 제가 예전에 영국 가서 현지 팬들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케인은 레전드래. 근데 손흥민은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 레전드가 될 수 있을 거래. 케인도 무관인데 기준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손 선수가 트로피 들어 올렸죠. 그분들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본인도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 토트넘의 레전드가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승한 다음에 오늘만 레전드 하겠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우승의 서사 자체도 완벽했어요. 그동안 많은 동료들이 우승컵을 쫓아서 이적을 했는데 끝까지 남아서 팀 자체를 우승시켜버렸어. 더군다나 그 전에 두 번의 결승에서 패했다 보니까 의미가 더 크죠. 어떻게 헤어지느냐. 자, 레전드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때 그 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헤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보기도 해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웃으면서 굿바이 해야 레전드로 기억되죠. 막 퇴업하고 훈련 거부하고 이러면 그 팀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레전드로 기억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적을 할 때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한다? 그거는 절대 레전드가 될 수 없어요. 증오의 대상이 되죠. 그런 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토트넘과 어떻게 헤어지느냐도 참 중요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막판에 유로파까지 우승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기 때문에 FA로, 그러니까 토트넘의 이적료를 안겨주지 않고 떠나더라도 모든 팬들이 박수 쳐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기록에 욕심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을 한다면 아무래도 런던 팀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토트넘이랑 약하게 런던 라이벌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아예 프리미어리그 말고 다른 리그로 가면 더 좋겠죠. 보통 레전드들이 떠나면서 나는 이 팀을 상대하는 건 정말 싫다, 난 딴 리그로 도망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박수를 받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레전드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시간, 기록, 감정, 상징 모든 면에서 레전드가 될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레전드냐 아니냐를 가릴 땐 팬들의 여론이 참 중요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에 영국 현지 팬 기반 사이트에서 투표를 했더라고요. 손흥민이 레전드냐 아니냐. 당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했던 시즌을 하던 도중이었는데 무려 88.5%가 레전드라고 답을 했어요. 물론 표본이 아주 작긴 해요. 근데 그때가 2021년이잖아. 지금 아마 표본을 많이 늘려가지고 투표를 하면 88.5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토트넘 공식 인스타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토트넘 레전드라는 워딩을 썼어요. 그리고 그 게시물의 배대시 손흥민 동상 세워야 된다, 요 얘기예요. 실제로 아스날 구장 주변에는 앙리, 아담스, 베르캄프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맨시티 구장 주변에는 콤파니, 실바, 아구에로의 동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더브라이너의 동상도 만들 계획이래요. 근데 토트넘은 동상이 아직 없어요. 아무도 안 만들었어. 설마 진짜 첫 동상 가나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우승을 보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너무나 운이 좋게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 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다 라이브로 보고 리뷰하고 그랬는데 유로파 트로피 드는 장면, 그거는
마치 긴 영화의 엔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크레딧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쿠키 영상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축구 선수로서의 재능도 존경하지만 인간적으로 더 존경합니다. 거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영국에서의 손흥민, 하나는 한국에서의 손흥민입니다. 영국에서의 손흥민은 뭔 말이냐? 저도 잠깐 영국에 있었던 입장으로서 거기에서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캐릭터로서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할 마음고생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수없이 마음을 다잡는 과정이 있었겠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수로서 잘했으니까 영국인들한테 인간적으로 인정받기도 더 수월하지 않았겠어?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성격이 물러 터졌다? 정말 나약했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활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의 손흥민으로 사는 것과 관련된 일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유명인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억울함을 삼키면서 사는 일이겠구나.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그 수많은 억가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 하지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억울함을 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해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지만 한편으론 가장 외로운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삶을 감내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저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